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3월 21일 목요일입니다. 올해 세 차례 금리 인하를 유지하고 있는 미래 경제 전망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시나요? 그러니까 연준이 올해 세 차례 금리 인하를 유지하겠다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인플레 여정 자체가 좀 여의치 않을 거다. 그러니까 순탄하게만은 가지 않을 거다라고 오늘 이제 기사가 나온 게 조금 눈에 띄었고요. 항상 앞부분에서 이제 미국이나 이제 해외에서의 어떤 금융 상황을 먼저 짚는 건 우리가 하는 사업 자체가 이제 금융과 직결이 되는데 국내의 금융은 특히 이제 미국 쪽에서의 어떤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커버리지 안에 있기 때문에 먼저 항상 기사를 볼 때 살펴보는 거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해외 거, 특히 미국 거 좀 보면서 이제 큰 회사 얘기를 좀 듣고 큰 회사에서 전체적인 자금의 흐름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올려갈 때 우리한테까지 어떻게 이게 흘러올까 그 파도가 그런 측면에서 항상 이제 신문을 읽고 내용을 보고 여러분과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집값이 떨어지자 황혼 이윤이 감소했다는 기사가 나왔는데 이게 어떤 뜻으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근데 이게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약간 뭐 집값이 떨어지는 이 흐름이 이제 있는 현상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황원 이온이 감소하는 흐름이 하나 있는데, 이 둘 사이에 인과가 있는지는 이건 기자가 소설을 쓴 건지 실제로 사회과학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없고, 뭐 그냥 그래도 불구하고 뭐 인과관계를 굳이 찾자면 집값이 떨어지니까 아무래도 뭐 쉽게 얘기해서 세퍼레이트 되면 이혼하게 되면 각자 이제 경제적으로 활동을 하거나 있는 걸로 정리를 하거나 뭔가 이런 걸 해야 되는데 뭐 그런 것 때문에 좀 소극적으로 된 거 아닐까라는 상상 정도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제가 보기에는 뭐 인과관계는 직접적으로 없어서 그냥 이거는 기자님이 어그로꾼 쪽이 조금 더 맞지 않나. 예, 그래서 별로 이거는 유의미한 어떤 데이터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건설업계 신용 등급이 줄줄이 강등하는 상황에서 건설업체들이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있겠죠. 그럼 뭐 말해 뭐해요. 이제 4월 얼마 안 남았잖아요. 지금 4월에 부도가 좀 줄 부도가 나고 그 다음에 이제 금융에 대한 이슈들이 좀 많이 더 어려워지고 뭐 그럴 거다. 그 1, 4분기를 결산하는 게 이제 3월이고 2, 4분기가 시작되면 아마 2, 4분기의 첫 시작인 4월이 많이 더 어려워질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명예퇴직, 희망퇴직 뭐 이런 거 넘어서 감원들 많이 하고 있고요. 최근에도 뭐 만나서 얘기들을 해보면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아주 다행인 회사가 꽤 많이 있는 걸로 보여지고. 근데 여기서 어찌됐건 영업들을 좀 더 열심히 하려다 보니까 이런 시기에 다들 광고나 마케팅을 좀 더 열심히 하려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팩트만 얘기하면 경기가 어려울 때, 시국이 혼란할 때 그때 부자가 나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인 경우가 많아요. 해서 요즘 같은 시기에 어떤 적극적으로 레버리지를 이용을 하거나 아니면 조금 리스크 테이킹을 해서 좀 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준비가 돼 있는 일부의 사람들이고 대다수는 낮은 자세로 사업을 보고 있는 직원 다시 한번 돌아보고 줄일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그런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1화에서 저는 경매로 건물을 사고 싶다라고 밝힌 적이 있었는데요. 네, 부동산 경매가 11년 만에 최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네. 투자에 대한 미래의 전망을 어떻게 보게 만드시는지.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은 하면 되죠. 근데 이제 아마 하반기에 경매 물건 더 나올 거고요. 근데 경매의 기본 원칙은 이렇게 내가 예를 들어서 갭 투자하려고 하시는 분이 제일 많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내가 에코티 조금만 넣고 대출 받아서 넣은 다음에 뭐 전세나 이런 걸로 메꾸고 그 다음에 이따가 오르면 팔겠다는데 저는 이 호흡이 생각보다 좀 길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단타로 들어갔다 나오는 거는 생각보다 많이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조금 이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내가 갖고 싶은 부동산을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도심의 일부 수도권의 그 상품들 외에는 미래가 그렇게 빠른 시간 안에 회복될 거로 보여지는 게 많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이게 좀 아이러니긴 한데요. 경매를 시작해서 돈을 버신 분들은 있어요. 그 사람들이 사실 돈이 없던 사람이 아닌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돈이 있는 상태에서 레버리지도 쓰고 모두 했기 때문에 움직였던 거지 제가 알고 있기로 좀 무리해서 하신 분들은 요즘들 대들 많이 어려워지는 걸 보고 있어서 그러니까 경매가 어떻게 보면은 좋은 물건을 소싱할 수 있는 아주 적절한 기회가 되기도 하지만 그 역시도 내가 준비되어 있는 그러니까 이 부분이 핵심인데 그러면은 준비되어 있는 기준이 뭡니까?
부동산 매가 기준에 50% 이상은 현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하시는 게 저는 경매는 그래도 이익을 얻는데 조금 더 리스크가 적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에쿼티 20% 30% 갖고 들어갔다가 이자도 못 내가지고 다시 경매 나오는 경우도 허다한데 그 헛일을 뭐하러 합니까? 차라리 그 기간에 다른 상품에 투자를 하는 게 낫죠. 해서 경매 물건이 많이 나오는데 경매 물건에 대해서 내가 관심 있던 지역에 관심 있던 물건이 경매로 나온다. 이건 무조건 100% 관심 가져야 되는 게 맞지만 무조건 싸게 나왔다고 해서 저걸 내가 한번 해볼까라고 하는 시간을 버리는 일은 경매 학원 돈 벌어주거나 경매 컨설턴트 돈 벌어주는 그런 정도의 일밖에 되지 않을 것 같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들으면서 생각난 질문이 하나 있거든요. 네, 제가 경기도 외곽에 하나 있는 건물을 하나 보고 있습니다. 네, 경매로. 네, 총알은 네, 끌어올 수 있을 정도. 네. 욕심은 나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경매 컨설턴트 좋게 해주는 일이다라는 말씀을 들어서 이걸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경매가요. 저희가 만약에 이제 물건을 살 때 경매든 공매든 아니면 MPL이든 보는 건 매가 기준에 30%입니다. 30% 이하면 사셔도 뭐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고 하면 여러 가지를 따져보긴 해야겠죠. 그러니까 보유를 목적으로 가겠다. 나중에 내가 계속 이자 내면서 결국에는 돈 벌어가지고 계속 내 걸 만들 거다. 그건 상관없어요. 30%든 40%든 50%든 어차피 내가 페이를 하기로 하고 작정하고 한 거니까. 근데 분명히 들어갔다 나왔다 팔면서 뭔가 이익을 창출하고 싶어서 접근을 하고 있다면 삼가 이거는 같이 생각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재테크의 수단으로는 비추해요. 왜? 외곽 지역은 이익을 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월세를 받는 비율은 비슷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월세만큼 나중에 시세 차익이 나지는 않아요. 그리고 팔리는 것도 환급이 여의치 않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산을 보유를 하고 있다는 기준이 이제 그런 경우 있더라고요. 유튜브 보면. 나 자산 100억이야. 자산 100억 부자의 하루 막 나오는데 가만히 이렇게 따져보면은 현금 100억이 아니거든요. 그럼 뭐 100억이냐? 부동산 가격이 100억이라고 칩시다. 거기 대출 얼마나 있냐? 한 80% 있습니다. 그럼 20억 부자냐? 그것도 아닙니다. 왜? 계속 손실 나고 만약에 못하면 이자를 내는 것까지는 빼야죠. 1년치 이자, 2년치 이자 계속 이제 생각해보고 돈을 벌질 않으면 거기는 마이너스가 계속 나는 상황이다라고 하면 더 할 말이 없는데 100억짜리 부동산이 120억, 140억, 160억, 200억 올라갈 수 있는 부동산은 강남밖에 없어요. 성수 아니면 뭐 용산 이런 어떤 서울 요지에 있는 몇 군데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것도 40평, 50평짜리는 좀 어렵고요. 그래도 규모가 80평, 90평, 100평 올라가야 제대로 된 이제 어떤 상승을 볼 수 있는 건데 그러면은 따져보면은 100억 부자가 아니라 10억 자산가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현금은 얼마나 있냐 통장에. 현금 기준으로 우리가 보통 이제 바라보는 가능선이 현금이 20억입니다. 부동산 뭐 200억 있어요, 300억 있어요. 뭐 그렇다고 당장 그거 다 환금이 안 되는 거잖아요. 다달이 월세 받는 것 외에는 뭐 상승했다고 해도 팔려야 내 돈이지. 그러니까 약간 착각은 좀 금물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어떤 책 중에 하나가 제목이 엄청 재밌더라고요. 제정신인 줄 아는 착각. 예. 자산이 부동산 가격이 내 자산의 가치는 아닙니다. 건물을 사고 싶다고 하면 건물주가 되고 싶다고 하면 이유가 있을 거예요. 난 이제 건물 하나 사서 월세 받으면서 내 월급 대신 이걸로 하고 나는 핑핑 놀고 싶어서. 대다수가 이제 그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근데 좀 더 절실한 사람은 내가 일을 잘해가지고 매출이 올랐더니 젠틀리피케이션 당해서 나는 쫓겨날 위기에 처하고 월세는 많이 오르니까 나는 건물을 꼭 가져야겠다. 전자와 후자에 있어서 좀 더 뾰족한 건 후자일 거고요. 근데 진짜로 부동산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조금 더 자기가 이제 갖고 있는 그 자산 중에 여유 자산을 갖고 투자를 합니다. 근데 그 여유 자산을 혼자 하지 않고 2명, 3명씩 그룹을 지어서 해요. 왜? 한 명이 리스크가 생겨도 다른 사람들 좀 도와줄 수가 있어야 넘어갈 거 아닙니까? 은행에 가도 대출 나올 때 3명이 보증하는 거하고 2명하고 1명하고 다를 거 아닙니까? 신용 보강이라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데 이거의 이면에는 어떤 게 있냐? 아버지가 말씀하셨죠. 동업은 하지 말라. 생각보다 해피하게 끝내는 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결론은 내가 만약에 자산으로서도 갖고 싶다. 나 이 땅 꼭 갖고 싶다. 이거면 경매든 공매든 어떤 식을 써서라도 갖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 내가 투자의 도구로 재테크로 삼고 싶다. 이거면 좀 더 공부를 해보시고 차분하게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제가 준비한 질문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